됐어? 아, 르카야 안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월요일의 최무결입니다. 오늘은 SPA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스파 브랜드. 스파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죠. 요즘 유니클로가 폼이 막 좋아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메스틱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가격대면 스파로 다 사는 게 낫지 않냐. 등등등등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SPA 브랜드에 대한 내용과 지금 현재 한국 사정과 이런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SPA 브랜드가 도메스틱 브랜드, 소위 말해서 국내 브랜드들을 지금 대체하기에, 그러니까 공존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가 공존을 해야만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PA 브랜드는 규모의 경제, 수백만 장을 만들어서 원가율이 되게 낮다. 원가율이 낮은 만큼 그만큼 또 가격에 비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유니클로를 절대 못 이긴다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항상 네, 여보세요? 네. 가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규모의 경제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원래 모든 사업의 첫 단추는 인건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비싸지는 원재료가 인건비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유니클로도 그렇고 탑10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파 브랜드, SPA 브랜드가 많잖아요. 이런 데에 그 규모의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정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건비일 겁니다. 우리가 특히나 국내 브랜드에서 이 원가율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만 봐도 이래요. 보통 로키 팬츠가 얼마에 만들어져? 원단 얼마고, 공임 얼마고, 얼마고 해가지고 막 이만큼의 금액, 알파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걸 만드는 세봉이 형의,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판매 유통하는 민지기의, 어데케이드 식구들의 이 등등등의 인건비와 회사 운영 유지비와 이런 판관비라고 하는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대부분의 도메스틱 브랜드들이나 국내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 거기다 안 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메스틱 브랜드들 어떤 브랜드는 5배수를 본다더라, 6배수를 본다더라, 2배수, 3배수 이런 배수, 자극적인 단어에 엄청 열광을 하시잖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모순이 있어요. 그게 진짜 원재료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원재료에는 대부분의 국내 브랜드들이 회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인건비, 그 회사가 운영 유지되는 판관비를 절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그러면은 잡아요. 회계가 다 끝나고 회계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한 60%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재고가 남아서 조금 못한다고 해도 40% 50% 이렇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업계 평균이 13%대가 잘 안 나옵니다. 이 13%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당기순이익률이 13%예요. 그리고 이게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더 높은 데도 있고 더 낮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솔직하게 다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당기순이익률 7에서 8%대, 10%대가 겨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1년도, 22년도, 저희가 20년도는 사실 회계가 거의 유의미하지 않거든요. 계산하는 게. 왜냐면은 연 단위로 매출액이 몇 천만 원대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수억에서 수십억대가 됐던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쭉 보잖아요. 초창기 21년도 때는 진짜 열심히 잘 팔았어요. 조금 바잉하고 이제 인원도 적었죠. 저랑 동아님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잘 팔고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약 30% 정도까지 순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음에 매출이 올라가면서 14%,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1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의 사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또 평균이라는 거죠, 사실은 결국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보면 막 5배수, 6배수, 7배수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할인을 많이 하나요? 그렇지도 않죠. 네. 할인이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가율이라고 하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떤 분들한테 들었던 그런 원가율은 사실 진짜 중요한 셈법이 빠져있는 채로 공개가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참 웃긴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그 유니클로나 그런 거대한 브랜드가 그 정도의 원가율로 그 큰 회사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조금 약간 논외이긴 합니다. 거기서 공개되는, 거기서 제가 아직까지 원가율을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유니클로나 이런데. 근데 아마 거기는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원가율에 판관비가 다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치면은 의외로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셈법을 유니클로식, 그러니까 기업식 셈법으로 바꿨을 때 원가율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많이 나더라도 그 많이 나는 부분의 대부분은 이제 그 원가율이 도메스틱 브랜드가 낮더라도 그 낮은 이유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유니클로가 뭐 예전에 뭐 어떤 원가율을 공개했는데 뭐 그게 뭐 진짜 재료비만 네 뭐 그런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제가 할 말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웃긴 게 봐봐요. 그거 있잖아요. 막 최근에 한번 제법 이슈가 됐었던 디올 7만원 가방 얘기. 물론 디올 7만원 가방 얘기에서 만약에 진짜 완성되는 게 7만원에 완성된다고 하면은 그게 뭐 3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판매가가 책정되는 과정에서는 그 브랜드의 밸류도 있을 거고, 그 브랜드의 밸류를 위해서 브랜드가 쓰는 마케팅과 혹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의 어떤 비용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부티크 샵들을 다 운영을 하면서도 그 회사가 운영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 책정이 거기에 있는 거고, 실제로 말하는 그 7만 원의 단순 원가율을 뭐 논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지점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인권 침해와 그 인권에 대한 부분이 부각돼야 되는 거지, 7만원짜리 가방을 300만, 400만원에 판다고 이게 부각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어쨌든 뭐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실제로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 중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들은 실제로는 원가율과 실제로 판관비가 다 붙었을 때 실제 그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생각보다 판매가와 그 차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사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도 이렇게 말을 해요. 옷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은 패션 브랜드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좀 사기를 쳐야 돼요. 네, 뭐 최근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불만이야. 그런 애들이 돈을 버는 게 좀 나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싫습니다. 그거는. 네. 정직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 꼭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안쪽 나쁜 사례들이 자꾸 돈을 버는 행위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러면 혹한다니까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 진짜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나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런 사례가 안 발생하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물론 이제 이거는 완전 논외고, 그래서 SPA 얘기로 하자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SPA 브랜드들과 국내에서 좀 잘하시는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실제로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발주하는 자재와 원단의 수량과 생산 수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임이나 이런 데에서 다 훨씬 더 그런 대형 SPA 회사들이 더 유리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냐면은
대형 SPA 브랜드들은 그 정도의 볼륨이 판매될 수 있게 그 정도의 디자인과 그 정도의 제품을 기획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회사가 크니까 회사 운영 유지비가 더 많이 들고 국내 브랜드들은 작은 회사들에 서서 다 작은 회사들이라서 인건비가 좀 저렴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상충이 된다,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유니클로에서 니트 같은 거 몇 장이나 팔 것 같아서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10,000장, 20,000장 이런 단위가 아니겠죠. 수십만 장에서 글로벌로 확대하면은 저는 수억 장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해요. 수억 장에. 그렇지 않을까요? 억 장, 1억 장 정도, 아니 그 제품들 중에서 1억 장 파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그러면은 1000명을 위한 옷을 만드는 것과 10,000명을 위한 옷을 만드는 것과 10만 명을 위한 옷을 만드는 거, 1억 명을 위한 옷을 만드는 건 다르다는 거죠. 1억 명이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제품은 조금 더 대중적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생활 친화적이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1000명만 사도 되는 제품들은 조금 더 과감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국내 브랜드들 중에서 감각적인 브랜드들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브랜드에서 단 한 스큐라도 1000장을 파는 스큐가 없는 브랜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0에서 200장? 뭐 많으면 400~500장 정도? 이 정도 판매를 하는데 뭐 스타일 수를 뭐 50개에서 100가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판매를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매출을 방어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일수록 더 날카롭고 명확한 타겟팅을 통해서 더 감각적인 디자인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감각적인 실루엣들을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 있잖아요. 유니클로에서 저는 옷을 거의 안 삽니다. 왜 안 사냐면은 유니클로의 셔츠는 정말 좋다라는 거 저도 이해하지만 저한테 옷이 안 맞아요, 그냥. 예. 제가 팔이 좀 긴 편인데 근데 팔에 맞추면은 뭔가 어깨나 이런 데가 너무 길어져요. 길고 커져요. 밸런스가 저랑 안 맞아요. 실루엣도 너무 정직하게 쭉쭉 뻗어 있어가지고 막 예쁘다, 스타일링이 되게 잘 나온다 이런 느낌이 좀 잘 안 들고, 유니클로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무지는 더더욱 그래요. 무지는 유니클로보다 사이즈 베리에이션도 더 다양하지가 않아서 무지는 사실상 제가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지랑 유니클로 뿐만 아니라 자라 같은 경우에도 트렌디한 제품이나 디자인들을 계속 뽑아내지만 결국에는 QC 이슈가 항상 있죠. 퀄리티 이슈가 항상 있는 브랜드이고, 코스, 제가 코스 일례를 얘기를 해드릴까요? 코스에서 저는 옷을 안 사는데 와이프한테 이제 셀비지 데님을 사준 적이 있어요. 한 19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왜 사줬냐면은 그때 와이프랑 연애 초였어요. 연애 초였고 결혼을 아직까지 생각하기 전이었었는데 근데 뭔가 와이프가 입는 스타일을 조금 더 이제 좀 재미있게 바꿔보고 싶어서 가지고 저는 그럴 때 보통 하나의 좋은 옷을 사주는 것보다는 한 룩을 사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조합을 해서 한 60만 원, 70만 원 선 안에서 한 룩 정도를 좀 만들어 주려고 바지를 찾다 보니까 코스에 셀비지 데님 좀 와이드한 스트레이트 핏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줬습니다. 와이프도 신나게 한 1년 재밌게 잘 입었었어요. 근데 입었는데 실루엣이 뭔가 밍밍한 거야. 근데 그러다가 제가 랜덤워크를 한번 와이프랑 간 적이 있었어요. 랜덤워크를 갈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을 때였고, 그때 이제 랜덤워크에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뭐 또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오기 좀 그래서 아나토미카의 이제 여성 데님, 마릴린 먼로 그 여성 데님을 입혀봤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지 데님인데, 셀비지 생지 데님인데 아나토미카 제품의 실루엣이 너무 마음에 들고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사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코스 안 입어요. 네. 그 아나토미카만 주구장창 입어요. 엄청 편하고 실루엣 예쁘다고.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아나토미카가 훨씬 비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성비만 얘기하면은 코스도 충분히 좋아야 되잖아요. 19만 원대.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작은 차이 때문에라도 가격을 2배 이상 더 주고서라도 다른 제품을 원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브랜드들이 그러면 SPA가 있는데도 국내 브랜드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그거예요.
똑같은 만약에 유니클로에서 지금 뭐 유니클로 있잖아요. 유니클로 옥스포드 셔츠 가격 얼마죠 요즘? 한 4만 원 하나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아 요즘 유니클로 이거 바뀐 거 너무 보기 어려운 것 같아. 지금 유니클로 옥스포드가 39,900원에서 기간 한정으로 29,900원까지도 뭐 세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토마스모어에 가시면 5만 원대 셔츠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스테디 에브리에 가면 7만 원대 셔츠, 그리고 저희 슬릭 애니지에서도 7만 9천 원짜리 셔츠가 있죠. 그러면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유니클로 셔츠를 다 사야겠네 라고 하면은 아니요, 저는 유니클로 셔츠보다 슬릭 애니지 셔츠 훨씬 잘 입고 스테디 에브리에 셔츠 훨씬 더 편하게 입고 있어요. 토마스모어 셔츠는 제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입어봤을 때 느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유니클로 셔츠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실루엣이 달라요. 실루엣이 훨씬 저한테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실루엣이나 소재감들이 더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다름의 영역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SPA 브랜드들과 도메스틱 브랜드들, 국내 브랜드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시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는 충분히 SPA 브랜드나 혹은 그냥 글로벌한 브랜드들하고 경쟁해도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들이 제법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점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패션, 나랑 좀 타인의 어떤 경계를 나누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심취해서 빠져서 있는 이 패션이라는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박리담회라고 하는 형태에서 일정 수량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일상복처럼 돼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복을 입고 싶어 하시는 분의 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들이 다 입으면 내가 입기 싫어하는 이것도 이 패션이라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되게 모순적인 모순적인 뭐 어떤 그런 뭐랄까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어주기 시작하면은 정작 어떤 사람들이 입기 싫어지는 이런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신사가 커지는 것도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신사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도 패션으로 치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패션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 업체가 너무 커지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패셔너블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재분배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아마 요즘 플랫폼에 대한 반감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도 아마 여기에서 기인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의 소비자분들의 의식 수준이 이쪽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스갯소리라는 무신사 냄새라는 것도 결국에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전혀 패셔너블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생기는 하나의 일종의 현상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자면은 패션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문화적으로 정착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해야 되고, 그 다양한 스타일을 공존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플랫폼의 역할은 미비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SPA와 다양한 스타일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로컬 브랜드들이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PA가 있는데 왜 굳이 도메스틱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좀 극단주의자들에게는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공존해야지 저는 이 패션 문화가 조금 더 문화적으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국가가 지금 유럽이에요. 유럽이 뭐냐면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의아하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코스, 아르켓, 에나더 스토리즈 뭐 등등등 SPA 브랜드 이렇게 다양하게 생기는 게, 이게 다양하게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야말로 젊은 세대가 지금 돈이 없는데, 근데 그 젊은 세대의 감각들은 이미 그 나라가 너무 감각적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감각들은 자기를 가꾸고 싶어 하고 자기를 조금 더 타인과 좀 차별화시키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 아니면은 옷 있어도 너무 비싸. 그러면은 그렇다, 시장의 수요가 그렇다면은 좀 젊고 감각적인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작은 브랜드들을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국 사정이지 유럽 사정은 좀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만약에 유럽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쳐봐요. 영국에서 제가 디자인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지금부터 막 다니잖아요? 지금처럼 작은 브랜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생산하는 곳이 좋은 퀄리티 생산하는 곳은 너무 비싸거나 너무 폐쇄적이고, 낮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곳은 정말 퀄리티가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너무 낮고 생산 효율도 안 나오고, 결국에 해외 생산에 의존해야만 브랜드를 전개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유럽에서는 작은 규모로는 브랜드 자체를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나 자본이 바탕이 돼야 되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젊은 세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수요를 공급자들이 맞춰주질 못해서, 그러면 대형 회사들이 그 다양한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브랜드를 전개하는 거예요. H&M이 있다면은 H&M보다 조금 더 감각적인 다른 코스와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아르켓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도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SPA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가 동시에 존재하면 안 될까요?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특정 국내 브랜드 중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카메라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러닝? 오케이. 한번 들어갔으면 되는 거지. 네. 이거 넘기는 여기 녹화면 그래서. 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 이제 SPA와 뭐 이런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제가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에는 탑10 같은 SPA나 뭐 스파오 같은 데나 무텐다드 같은 SPA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걸출한 SPA 브랜드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제 토종 SPA 브랜드 중에 약간 아르켓이나 코스 같은 좀 감각적인 SPA 브랜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무텐다드나 이런 거 말고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SPA에 대한 공부를 한 2년 정도를 했었어요. 2년 정도를 하면서 SPA의 어떤 좀 어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Specialty Stores and Retailers of Private Level, 그 다음에 Apparel, 이거의 합쳐진 용어로 자체 개발해서 의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편집자 어데케이드라고 있잖아요. 어데케이드에서 어데케이드라는 이름으로 제가 자체 제작해서 기획 생산 판매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그게 바로 SPA입니다. 어원으로만 치면은. 네. 그잖아요. 제가 직접 생산, 개발, 유통, 판매를 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회사.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하는 거랑 그 작은 샵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브랜드랑 다를 게 없는데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규정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은 갭이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갭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86년도에 도입을 한 그런 어떤 사업적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SPA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가 미국이 50년대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정말 초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경제가 엄청나게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문화적으로도 정말 풍요로웠던 60년대, 70년대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보헤미안의 어떤 그런 무드들이나 히피 문화들,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공존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어떤 아티스트들이 많이 미국에서 배출되기도 하고요. 뭐 진짜 많죠. 네. 근데 뭐 밥 딜런, 데이빗 보이, 그리고 누구야? 와, 말하려고 하니까 좀 까먹었네. 뭐 스티브 맥킨도 있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걔 있잖아요.
제임스 딘 같은 사람도 있고 등등등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시작해서 진짜 5, 60년대, 70년대를 관통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스타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패션이 엄청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정말 비대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오죠? Great Depression. 대공황이 옵니다. 대공황도 오고 1, 2차 오일 쇼크를 통해서 미국이 정말 어려워지고 기준금리가 막 17%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패션 회사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통구조를 간소화하고 거품을 빼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소비자와 조금 더 가깝게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갭의 SPA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 BM입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SPA 브랜드가 무엇이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갭이냐 자라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라 역시 자체 제작 상품으로 이렇게 소매점으로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사업자 시기가 갭보다 훨씬 더 빨라요. 빠르기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근데 이제 갭이 그래도 SPA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 모델을 정착화해서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정말 하나의 사업 모델로 완벽하게 구축시켰다. 그 전에도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었겠지만 갭이 그걸 구축시켰다라는 점에서 갭이 SPA의 시작이다라고 많이들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SPA 브랜드로 패션 브랜드들이 전환하는 시점과 SPA 브랜드가 곽광받고 사랑받는 시점들이 대부분 나라마다 비슷한 스텝들을 거치면서 도달을 해요. 자, 이제 일본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면서 지난 90년대 이후에 일본이 정말 오랫동안 저성장 시대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 동안 일본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유니클로입니다. 네, 유니클로 사장님이 일본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근 30년 동안. 자, 일본은 엄청나게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정말 세계의 패권국을 논할 정도로 세계대전 당시에도 뭔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됐었던 거는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더 이상 자국 생산보다는 해외 생산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도 OEM이 정말 많았었고 그러면서 그렇게 배워온 다양한 기술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설비들을 바탕으로 일본이 엄청나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황금기를 겪었고 버블 시대를 겪으면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근데 갑자기 나라가 못 살아져 버렸네. 갑자기 나라가 힘들어졌어.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은 이미 문화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자라왔는데 나라가 못 살아 지금은. 내가 돈을 못 버네? 그러면서 소비를 아끼는 경향이 생기고 그래도 어쨌든 옷은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생긴 게 저는 유니클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니클로가 꼭 그랬다라고 얘기를 그 누구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갭이 시작했었던 그 시대와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렇게 치면 최근 유럽에서 되게 다양한 근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되게 다양한 SPA 브랜드가 갈래치기 하면서 패스트 패션이라는 시장을 정말 약간 뭐랄까 주름 잡으면서 막 생기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예쁜 거, 좋은 거,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한번 키워드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한번 겪으면 사실 쉽게 놓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도 조금 감각적인 무언가를 경험하는 게 되게 거창한 일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패션 말고 다른 문화, 컨텐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00년생이나 02년생 좀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들의 삶에서는 먹고 사는 걱정은 거의 없었고 조금 더 좋은 거 막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려있고 다 가봤다는 게 아니라 열려있고 아니면은 집에 어떤 좀 부유한
어떤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알바를 해서라도 어디 놀러 가보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인사이트나 견문이 훨씬 더 넓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지금 만약에 그 친구가 취업을 했을 때 돈을 못 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원래 먹던 거, 원래 보던 거를 줄이긴 하겠죠. 근데 아예 안 하고 살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은 지금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장 동력이 저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과 우리나라에서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감각적인 SPA 브랜드를, 토종 SPA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있는 뭐 탑10이나 SPA 스파오나 무텐다드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토종 SPA 브랜드 중에서 감각적인 브랜드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은 우리나라의 유니클로가 될 수 있는 누군가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약간 삼성에서 옛날에 유니클로 한창 막 잘 될 때 에이세컨즈 만들었잖아요. 저는 아마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 관련된 거나 승계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들이 다 섞이면서 에이세컨즈를 그때 했겠죠?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회사니까요. 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국산 SPA 브랜드를 언젠가 시작해야 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유니클로 아류밖에 안 됐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의 테이스트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이 드는 거는 솔직하게는 저는 이제 한국 패션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고 봐요. 네. 패션 시장은 다 커졌다고 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계속 패션 시장이 커질 수 있었던 거는 기존의 패션을 취급하지 않는 세대까지 패션 시장에 진입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패션을 취급하지 않던 세대라고 하면은 30대 이상, 40대, 50대 뭐 이런 분들이 뭐 계속 꾸준히 진입하면서 계속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0대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줄잖아요. 계속 주는데도, 그러니까 수험생만 봐도 수험생이 계속 주는데도 이상하게 남성복은 계속 커져요. 근데 그 이유가 20대가 더 많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원래는 아니었는데 30대, 40대, 50대가 갑자기 옷을 사서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도 유입될 사람의 수가 이제 많지 않고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결국에는 아마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수출이지 않나.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근 1, 2년 안에 경쟁력을 좀 갖춘, 해외에서도 경쟁력,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부터 향후 10년은 좀 국내 시장이 볼만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 10년 안에 우리가 해외에서 무언가를 해놓지 못하면 저는 우리나라 패션 시장이 어떨지는 몰라도 제조 시장은 망할 수 있다. 진짜 의류 제조는 진짜 망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하기는 해요. 예. 그만큼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시장을 어떻게든 키워야 되는데 가만히 돌려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좀 지나치게 수출이 대기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만 봐도 뭐 캡틴 선샤인이 엄청 대기업인가요? 뭐 시오타가 엄청 대기업인가요? 이런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혹은 그것보다 작은 나라의 어떤 수출품들도 우리나라에서 막 50개, 60개가 되는 작은 회사들이 다 수입을 해오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수출이 좀 대기업 위주로만 되는 것 같고 그러한 과정들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거치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월요일 아침부터 제가 또 돈 얘기를 많이 하긴 했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좀 힘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